자, 이제는 보증제도요. 이제는 물적 담보가 끝났고 인적 담보. 물적 담보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죠. 사람은 그래도 재산 상태가 변동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조금 약합니다. 보증제도, 보증이란 뭐냐 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지금 B라는 사람하고 B은행이라고 하죠. 돈 1억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담보로 넣을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때 B라는 은행이 C라는 사람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보증계약. 왜 그러면 C라는 사람은 보증계약을 체결하느냐? A가 부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보증계약은 이렇게 체결하는 거예요. 보증계약은 채권자하고 보증인 사이에 보증계약이 체결하는 겁니다. 요때 A라는 사람은 채무자가 되죠. 주 채무자가 됩니다. 1차적인 채무자가 되는 거죠. 주 채무자. 그 다음에 보증인은 어디까지나 종속적인 채무자죠. 2차 채무자, 이런 2차 채무자. 2차 채무자란 말은 잘 안 쓰는데, 하여튼, 종속적인 채무자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증채무도 부종성이 있습니다. 부종성. 그래서,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나중에 A가 요 1억이라는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요때 B는요, 얘가 1차 채무자니까 먼저 이쪽으로 가서 돈 달라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 B는 C에게 이쪽으로 먼저 청구가 가능해요. 요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먼저 청구가 가능해요. 이때 C는 자기는 지금 어디까지나 2차적인 채무자지 않습니까? 요때 C는 버틸 수가 있어요. 버티는 것을 우리는 항변권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버티느냐? A에게 먼저 갔다 오라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먼저 갔다 와라.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최근에 돈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못 갚는다면은 그때 내가 갚겠다. 이런 걸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최고 검색의 항변권.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보충성이라고 그럽니다. 보충성. 그래서 요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B는 이쪽으로 먼저 청구가 가능하다. 왜? 보증인이 2차적이든 채무자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먼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이때 보증인은 보충성에 기해서 저쪽으로 먼저 갔다 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뭘 합니까? 요 보증계약을 할 때 아예 연대 보증계약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일반 보증을 맺는 게 아니고요. 그럼 연대 보증을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C라는 보증인은 연대의 뜻이 뭔가 하니까 나는 채무자와 연대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C라는 보증인은 나는 채무자와 연대하겠다 그랬으니까 채무자하고 거의 동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이 이쪽으로 먼저 청구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요 채무자하고 동격이 되어버리니까 C는 이쪽으로 갔다 오라 소리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연대 보증은 특색이 뭔가 하니까 보충성이 없는 겁니다. 보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채권자들은요, 전부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은 보충성이 없다는 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증이란 해가지고 그런 말이 나오고, 보증의 종류, 그래서 연대보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셋째 줄입니까? 보통 보증과 다르지 않는데, 부종성이 있다는 점은 똑같은데, 다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가지고, 보충성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보증의 경우. 공동보증 한번 이야기해보죠. 공동보증. 그래서 요 사례에서 지금 이 사람이 보증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보증인이 여러 명 있는 것을 공동보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C, D라는 사람이 또 보증이 있죠. 이 사람도 이 사람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증인이 2명이죠. 이런 거를 공동보증이라 그러는데 이때 공동보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별의 이익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별의 이익이 있다. 무슨 말인가니까 분할 채무라는 이야기예요. 분할 채무. 여기 지금 1억을 지금 이 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증인이 지금 2명이죠. 그럼 요 사람은 5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사람도 5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 요걸 우리는
분별의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동보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별의 이익이 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되죠. 그게 그 밑에 나옵니다. 나번에 단순보증과 공동보증 그래가지고 셋째 줄에 있죠. 공동보증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수에 비례한 만큼만 각자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요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 보증인이 B은행하고 계약을 맺을 때 단순 보증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역시 연대보증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연대보증. 이때는 분별의 이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주채무자하고 같은 레벨이 됐으니까 이때는 1억 다 갚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뭡니까? 분별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연대보증, 공동보증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은 연대보증했다. 그러면 다 갚아야 되죠. 이 사람도 연대보증했다. 마찬가지죠. 다 갚아야 되죠.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답은 단순보증과 공동보증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 특정채무보증과 근보증. 근보증은 우리가 조금 전에는 근저당하고 똑같습니다. 장래의 불특정 채무, 막 왔다 갔다 하죠, 채무가. 그것을 다 보증하는 것을 근보증이라는 거죠. 근보증.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보증계약과 분쟁방지. 거의 쟁점이 없습니다. 첫째 줄, 보증인 본인이 직접 와서 보증계약을 하는 게 원칙인데 대리인이 와서 할 때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나는 그런 사실을 한 바가 없다, 위임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때 표현대리라는 게 있습니다. 표현대리. 상대방이 이제 대리권이 없다는 거죠. 대리권이 없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지금 은행한테 지금 돈 빌렸습니다. 1억 돈 빌렸습니다. 그럼 B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증을 서려고 하는데 자기가 와서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보증계약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리인이 보증계약을 맺으면은 법적 효력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본인하고 사이에 이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효과는 이쪽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증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보증인이 나는 이 대리인에게 수권을 한 바가 없다. 그런 보증하라고 내가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부정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보증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대리인은 졸지에 무권 대리인이 되어버리는, 대리권도 없는데 와가지고 보증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때 은행은 표현대리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표현대리. 표현은 뭡니까? 겉으로 봐가지고 이런 이야기죠. 얘가 사실은 무권 대리인인데 겉으로 봐가지고는 위임장 같은 것도 들고 왔으니까 대리인이 있는 것처럼 이 은행이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민법에 가보면은 은행이 선의 무과실이면은 보호가 됩니다. 선의 무과실이면은 은행은 나는 이 사람이 대리권이 있다고 나는 착각을 했고 그렇게 믿은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법적 효과가 예외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지금 이제 표현대리를 주장한다는 건데 판례가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특히 무과실 요건을 별로 인정을 안 해요. 왜? 은행은 이때까지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노하우가 쌓여 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은행에게 고도의 주의 의무를 요하기 때문에 무과실 요건에서 은행이 탈락하기 쉽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해가지고 금융기관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인한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은행은 본인한테 전화라든지 한번 해가지고 확인을 했었어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거 정도 아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이런 것들은 거의 시험하고는 별로 거리가 멉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5-3번 보증관리와 분쟁 보시죠. 기한 연장과 분쟁 방쟁. 기한 연장을 하는 때는 보증인이 연사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어떤 이야기죠 지금? A하고 지금 B은행하고 지금 돈 빌리면서 이 1억이라는 채무를요, 지금 8월 31일을 변제기로 했다고 쳐봅시다. 이때 B은행이 C하고 이제 보증계약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C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보증을 해주겠습니까? 8월 31일을 기한으로 해가지고 지금 내가 보증을 썼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변제기를 연장을 했다는 겁니다. 연장을. 내년 1년 연장을 했다든지. 그럼 이때 요 C는 1년 연장한 거, 이거 보증계약 책임을 1년 더 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보면은 우리 민법에 보면은 A, B 두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이 되면은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지지 않습니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둘이 멋대로 만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책임을 가중시키게 만들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요 기간 연장하는 게 보증인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째 줄 대법원 판례는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따라서 보증인의 동의 없이 기한 연장을 했더라도 보증인은 보증 책임을 집니다. 요까지가 판례인데 이거는 법 이야기고 판례 이야기고 현실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뭡니까? 신경을 써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기한 연장 시 제일 끝에 보증인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상식적으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근보증인의 해지 통지와 분쟁 방제. 이것도 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있죠. 근보증인으로부터 근보증 해지 통지를 받는 예가 간혹 있는데 계속 그래라면은 이 사람은 이제 보증계약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 한 사람 더 넣어야 되겠죠. 뭐 교체, 보증인 교체 같은 거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해지 통지 전까지 이 사람이 뭔가 지금 근보증 계약이 뭐라고요? 지금 굉장히 널뛰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계약 해지하는 그 시점까지의 채무는 이 사람이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을 은행은 명백하게 알려줘라는 겁니다. 나중에 분쟁 방지를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해지 통지 전 발생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통지해 주어라. 안 그러면은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3번은 연대보증제도의 이해부족. 아까 말씀드렸죠. 연대보증은 채무자하고 이 사람이 동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먼저 갔다 와서 소리 할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먼저 갔다 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해가 부족하다 이러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관 소비자 금융의 관리. 기일관리와 분쟁방지. 그래서 대환관리와 분쟁방지. 1. 연장, 그 다음에 대환도 많이 하죠. 그래서 기한 연장 신청서나 그 다음에 대환의 경우에는 신규 서류를 받아야 되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보증인이 있는 대출의 연장, 대항. 아까 말씀드렸죠. 또 나오네요. 기한 연장은 아까 보증인 책임 가중시키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분 쓰신 말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증인 동의서 받아놓는 게 확실하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 있는 대출의 연장, 대환 그래가지고 부동산 담보 등이 있는 대출을 연장했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느냐. 만약 제3자가 담보 제공한 것이 된다면 제3자의 동의 없이 대환하더라도 무방할 것인가. 그래서 해가지고 원칙으로는 괜찮은데 근담보, 특정 근담보의 경우에는 그 거래한 것만 담보할 의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문제가 생길 것이다 해가지고 특정 거래 약정이 종료하면은 담보의 효력도 정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뭐 그런 게 있죠. 뭐 그런 거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별 논점이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비록 가등기 있는 경우 담보 목적물에 저당권 설정 후에 가등기가 있다면은 가등기가 되고 난 다음 본등기가 되어도 저당권이 빠르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때는 기간 연장이나 대환을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번 가처분이나 예고 등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뭔가 분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제일 끝에 더욱더 담보 보강이나 대출금 회수가 필요할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요. 답은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는 일시적으로 그냥 현상 유지라 그랬죠. 그래서 첫째 줄 신용 악화의 사유가 아닌 한은 연장이나 대환을 하더라도 무방하다. 이런 거 아주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과 분쟁 방지. 아까 말씀드렸죠. 기한 이익 상실 제도라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여신거래 기본 약관에는 채무자 등에게 신용 악화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는 이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일 전에도 채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런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 이익 상실 사유의 합리적 운용 그래가지고 우리 판례도 두째 줄 채무자의 신용 악화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채무자는 여전히 보호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기한 이익 상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판례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납은 기한 이익 상실이 있다면은 채무자가 담보를 멸실훼손했다든지 등등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럴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될 것이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답은 원래는 채무자에서 통지해 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채무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권리 행사해도 되는데 그래도 분쟁 방지를 위해서 통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랍은 맙은 뭐 전혀 쟁점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채무자 변경 제도와 고객 관리는 아까의 복습입니다. 아까 채무자 변경 뭐요? 채무 인수를 할 때는 채무자 변경이라는 게 이제 일어난다 그랬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넷째 줄 있죠. 제일 끝에 주로 담보물의 양도가 있을 때 채무자 변경 제도가 이용된다. 채무 인수라고 그랬습니다. 채무 인수. 그래서 채무 변경 방법에는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뭐 주로 이제 아까 채무 인수 방법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신규 서류를 받는다 뭐 등등 있고요. 그거 넘겨보시면은 그 셋째 줄에 채무 인수 방식이 채무자 변경 방법으로 간편하니까 채무 인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 채무 인수하고 경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 크게 경계는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되질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경되는 곳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채무자가 이제 변경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채무자 변경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또 경계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 채무자를 변경하기로 합의를 하면 되는데 요 양자의 차이점은 뭔가 하니까 채무 인수를 하게 되면은 기존 채무와 그대로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똑같은 게요. 사람만 바뀌었다 뿐이지. 근데 경계계약은 완전히 단절이 생겨버립니다. 기존 채무와 동일성이 단절이 생겨가지고 새롭게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거는 옛날 채무에 붙어있던 뭐 항변권이라든지 등등등등 이 일체의 권리가 그대로 같이 따라오는데 이거는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게 주로 실무에서는 경계계약은 별로 활용을 안 하고 채무 인수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단절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종래 채무 인수나 채무자 변경의 경계의 경우에는 어쩌고 건담보도 보통담보로 전환하며 해가지고 그럼 요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채무 인수라든지 경계는 채무자 한 사람만 변경된 증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아니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 당사자의 지위까지 싹 다 변경이 되려면은 계약 인수라는 걸 해야 돼요. 계약을 통째로 넘겨받아야 됩니다. 요거는 채무만 넘겨받는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계약 전체를 다 넘겨받는 이런 계약 인수라는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인수를 해야지 옛날 계약을 그대로 넘겨받은 거니까 지금 건담보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지금 학자들 간에 논의가 좀 많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 힘듭니다. 여기 쓰신 분도 그렇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논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담보의 변경 보시죠. 둘, 넷, 다섯, 넷째 줄 채무자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채무자 변경 등기를 하면은 신규 설정하는 방식보다 비용이 절감되고 절차가 간편하겠죠. 당연하죠. 신규 설정하면은 변무사 비용이 새로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이용하자 이런 이야기고 제일 끝에 기타 물적 담보는 어쩔 수 없이 신규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무자 변경에 응할 것인지 여부의 결정 해가지고 채무자 변경을 할 사정이 생기면 되도록이면 채무자 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변제 자력이 많아야지 은행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산 처리해야 될 것이다. 그 정도입니다.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별 논점이 없습니다. 별로 없고 논점이 없는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도 충분히 책을 읽어나가면서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채무 관계자가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러 사람이 지금 채무 관계자가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여기도 뭐 별 큰 논점은 없어요. A라는 채무자를 둘러싸고 지금 B 은행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채무자인데 물상보증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자기 건물을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왜? 이 A의 채무 1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C라는 보증인이 등장해가지고 저 A를 위해서 보증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이 1억의 채무와 관련해가 채무자, 물상보증인, 뭐 그냥 보증인 이런 여러 사람이 지금 등장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진짜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A-라는 상속인이 등장하겠죠. 상속인이 그대로 이어받을 거 아닙니까? 채무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별로 큰 개념이 없어요. 갑은 상속인의 조사 확인. 그 다음에 납은 상속과 관련한 재반 법률 문제의 조사 확인. 그 다음에 답은 여신 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를 해야 되는데 상속인이 지금 이 사업을 계속 거래를 은행하고의 거래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럼 그대로 이제 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줄, 실무상으로는 계속 거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상속인과의 계속 거래와 담보의 보존 그래가지고 그 기존 담보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해가지고 보증의 경우에는 다시 보증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C는 A라는 인간성을 믿고 보증을 써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인은 별개의 사람이니까 다시 또 이제 보증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뭐 가령 이제 이 사람이 채무자 자신의 건물이 여기에 이제 저당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상속인이 채무도 다 이어받으니까. 그래서 쭉 다시 줄 내려오시면은 원칙으로 채무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2번 담보 제공자의 사망과 실무 처리 넘겨보시면은 뭐 보증인의 사망과 실무 처리 뭐 그런 게 나오죠. 아까 한 거 다 뭐 똑같습니다. 7째 줄에 근보증인이 사망하면은 근보증인은 이미 발생한 채무만을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가지고 상속인은 그때까지 발생한 채무는 요 보증인이 사망하면은 특히 여기 근보증계약일 경우에는 이 사람도 이제 상속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요 사람은 요 사람 사망 시 요 채무액이 만약에 7억이라고 사망 시 채무액이 7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상속인이 이거는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사망 시점에서는 확정된 채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로 특별하게 이제 뭐 논점이 없고요. 논점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죠. 사망을 한 게 아니고. 채무자가 행방불명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번 여신거래는 종료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 2번 정상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3번 마지막으로 이제 부득이 채권 회수 절차에 착수해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첫째 둘째 막 나오죠.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증인이 있으면은 보증인은 같아서 청구해라.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뭐 등등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혀 논점도 없고 설명드릴 그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담보 제공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지금 물상보증인이 행방불명이 됐다. 그럼 이 사람이 건물 넘긴 저당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영향을 받을 리가 만무하겠죠. 그죠? 사망을 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첫째 줄 담보 제공자 담보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근저당권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B가 다 짊어져야 되느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좀 그런 경우에는 제한을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넷째 줄, 근저당권 설정자가 행방불명인데도 근저당권이 계속 근저당권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이다. 이 사람의 그 잠재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 설정자의 행방불명 사실을 아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에 채무액이 확정되는 걸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 처리 방안 해가지고 갑은 납은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이야기를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적고 있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사람 보증인이 이제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1번
당연히 보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데 보증인하고 물상보증인은 거의 비슷한 사람이죠. 단지 이 사람은 건물로서 보증 쓴 거고 이 사람은 자기의 인적 담보 가지고 그냥 보증을 쓴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행방불명된 이게 건보증 계약이면은 행방불명된 그 시점, 그 채무액이 이제 확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지금 넷째 줄에 있습니다. 은행이 아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증 책임이 확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요. 제3자의 변제의 관리와 채권 보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지금 B은행에 1억이라는 채무가 있고 이 사람은 채무자죠. 그 다음에 이 C라는 사람이 물상보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만약에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토지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 치우십시오. 그 다음에 전혀 이해관계는 없는 D라는 그냥 친구.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채무자가 아니라 그랬죠. 채무자가 아닙니다. 제3자에 불과해요. 이 사람들이 B은행에 와가지고 1억을 변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되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죠. 1억을 변제하겠다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돈을 가져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만족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A예요. 이때 물상보증인 같은 사람들은 이해관계인이지 않습니까? 이해관계.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A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자체가 지금 잘못하면 토지가 지금 저당권이 들어가 있으니까 경매에 넘겨버리면은 토지가 지금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관계인이니까 이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1억 변제가 가능해요. 이해관계인은. 근데 친구 같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이때 얘가 A의 의사에 반해서 이거를 1억을 변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A가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요 A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변제할 수는 없어요. 요 A의 자존심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의 변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아닌 사람. 그 다음에 만약에 요 C와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만약에 요 1억을 변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C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너가 갚아야 될 것을 내가 이제 1억은 이 채무는 없어졌어요. 너가 갚아야 될 것을 내가 갚았으니까 너 내한테 그거 내어놓아라. 이게 바로 구상권이라는 거예요. 구상권. 그런데 요 C는요. 종래 채권자 있죠. 이 사람은 이제 만족을 얻었지 않습니까? 요 사람이 종래 행사할 수 있던 권리를 그것도 행사할 수 있어요. 요 C가 요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요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요 A한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니까 변제자 대위라 그럽니다. 변제자가 지금 이 사람이 대신 변제를 했지 않습니까? 요 변제자가 종래의 채권자가 누릴 수 있었던, 행사할 수 있었던 일체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변제자 대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C는 권리가 두 개 생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이쪽으로 변제자 대위에서 왜 이거를 인정하느냐? 요 구상권에 의해서는 얘가 돈을 안 줄 때 바로 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소송 제기해가지고 이런 구상 채무가 있다는 걸 확인받아야 되고 그 판결문에 기초해가지고 경매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집행권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C은행이 종래 A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돈 1억 달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돈 안 갚아버리면은 이 사람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간편하죠. 그런 점에서 실익이 있기 때문에 권리를 두 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제자 대위라는 것은 구상권 실현 확보 제도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구상권을 좀 더 확보시켜주는 제도다. 그런 얘기. 근데 요거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법정 대위라고 해요. 법에서 당연히 그게 가능하다. 이해관계인은 법정 대위. 근데 아까 친구 같은 사람은
전혀 A가 자기를 위해서 뭐 갚는다든지 등등 예측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관계인도 아니죠. 요럴 때 함부로 요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권리를 대신 행사, 원래는 이게 채권자 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대신 행사해야 돼요. 요것을 임의대위라고 한다. 그래서 법정대위, 임의대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한번. 자, 그래서 제3자의 변제의 관리와 채권 보전 보시죠. 제3자의 변제, 원래 변제하여야 할 자는 채무자죠. 그러나 둘째 줄,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만족만 얻을 수 있다면 반드시 채무자로부터만 변제받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변제도 가능할 것이다. 오른쪽에 그러나 제한 그래가지고 나와있죠. 여섯째 줄에 민법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변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요 전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자의 변제와 실무상 유의사항 해가지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여부가 불분명하면은 뭐로 보는 게 안전하다고요? 밑줄감이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보증인, 연대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이런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임이 명백하다. 특히 보증인은 아까 채무자라고 그랬죠. 사실은 보증채무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3자에도 이해관계는 좀 늦죠. 조금 어폐가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불분명할 때는 우선은 일단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 거고. 그래서 갑은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납은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변경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친구 보고 보증서라고 하면 되겠죠. 돈을 갚겠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보증 쓰는 거 그 사람이 뭐 안 쓰겠어요? 그래서 보증을 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제자의 대위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제3자가 변제를 해버리면은 구상권의 범위 안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변제자의 대위라 그런다. 그래서 변제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간다 그랬죠. 그런 제도다. 그래서 실무상 유의점 해가지고 갑은 임의대위권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임의대위라고 그랬죠. 임의대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헷갈릴 때는 이해관계 있는 사람으로 변경을 시켜야 되니까 보증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면 각서도 받아두어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납은 임의대위의 경우에는 적시 대회에 관한 동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채권자의 동의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야지 법적으로 분란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답은 대위 변제 정서를 작성해 주어라. 그래서 제3자가 변제했을 때는 정서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건 뭐 별 어려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이 자리에 올라와가지고 이 저당권을 대신 행사해야 되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밝혀줘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대위의 부기등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위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 사람은 변제자 대위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는데 좀 뭡니까? 간편하게 아니면 이 사람이 권리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부기등기하는 게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부 대위의 경우 요거는 조금 중요합니다. 조금 중요해요. 요거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지금 A라는 사람이 지금 B은행에 지금 1억 채무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저당권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지금 B라는 지금 이 보증인이 이 B'라고 할게요. 보증인이 1억을 다 갚은 게 아니에요. 6천만 원만 변제를 했다고 쳐보십시오. 요게 바로 일부 변제예요. 6천만 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1억은 이제는 4천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이 B은행은 6천만 원은 받았으니까 이제는 4천만 원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 대신에 B은행이 탈락하는 게 아니죠. 아직 더 받을 게 있으니까 요때
요때는 B'가 요 A에게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요때도 B'는 요 자리에 올라가가지고요 종래의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는 채권자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B'하고 B는요 함께 권리를 행사합니다. 함께 B'하고 B는 권리를 함께 행사해야 된다. 민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함께 의미가 뭐냐? 완전히 B'하고 B는 평등한 입장이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 통설 판례는 채권자 B가요 이 B 변제자보다 우월하다고 봅니다. 채권자가 더 우위다. 무슨 말인 거니까? 지금 요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A 채무자가 요 은행에 대해서 지금 저당권을 설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4천만 원을 안 주면은 이 저당권에 대해서 경매가 일어날 건데 채권자 B는 경매의 의사가 없는데 B는 경매에 넣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때 함께라고 되어 있으니까 B도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요? 채권자가 더 우위니까 채권자 의사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경매 넣지 말자 그러면은 못 넣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넣자 그래야지 경매 넣어갈 수 있어요. 그게 하나의 논점이고 두 번째는 경매 대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역시 요 두 사람이 함께라고 그랬으니까 경매 대금을 동등하게 받아갈 수 있는가? 평등한가? 이때도 우리 판례가 요 B 채권자가 이 채무자보다 더 우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채권자 B가 돈을 다 받아가고 남는 게 있어야 변제자가 받아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 생각보다 요 일부 변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외우시는 거니까 일부 변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요 일부 변제자는 채권자와 권리를 함께 행사할 수 있다더라. 거기 교과서 보시죠. 일부 대위의 경우에는 해가지고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해야 대위권자가 이에 대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줄점이라고 했죠. 채권자에게 언제나 우선권이 인정된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매와 관련해서도 우선권이 인정되고 경매 대금과 관련해서도 우선권이 인정된다. 요게 우리나라 통설 판례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고객들한테도 이 점을 미리 잘 알려줘가지고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대비를 하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중요한 이야기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은행 관련 법률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한 8, 9시간 했죠. 그래서 은행 관련 법률이다 그래가지고 첫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신 관련 법률, 그 다음에 여신 관련 법률인데 수신 쪽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고 양쪽 합해가지고 한 10문제, 11문제 정도 나오는데 수신이 한 6, 7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고 한 서너 문제 나온다고 보고 그래서 수신 쪽을 여러분들이 좀 더 치중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양쪽이 겹치는 게 많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출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담보물건과 관련해서는 이 민법상의 일반적인 원칙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이거를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보험하고 정권 쪽은 그렇게 나올 만한 분야가 빤합니다. 기술적인 것도 많고요. 그래서 탁탁 좀 집어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고,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이나 보험보다는 어렵지만은 나올 만한 부분이 빤하니까 그냥 우리가 핵심 위주로 그냥 간략간략하게 정리하면은 무난합니다. 그래서 은행 수신 쪽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보험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